자유, 권수연, 김미정, 강동영, 네. 혜리타, 네. 강소정, 네. 황원태, 네, 조금 더 쓴다. 네. 정재용, 예. 박정미, 네. 오윤희, 김성희, 이순아, 최재혁, 네. 강경민. 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뭘 했냐면 여러분 반드시 그 유전의 그림 기억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일단 소비자 관점에서 브랜드 자산, 여기 아까 얘기했던 브랜드 자산이라고 하면 브랜드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브랜드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지식이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 브랜드 지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랬고,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 그리고 이미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인지도는 높아야 된다 그랬고, 이미지는 긍정적이어야 된다 그렇죠? 머릿속에 딱 이렇게 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인지도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나는 위코, 회상이라는 위코, 그 다음에 컨디션 이렇게. 그 다음에 이미지라는 것은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미지라는 것은 여러 가지 연산들이 결합이 돼가지고 연산들의 결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미지의 종류로 나누는 게 아니라 연산들의 종류로 나누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연산들의 종류는 속성과 관련된 연산이 있었고, 또 편익과 관련된 연산이 있었고, 그다음에 기억 자체에 대한 연산으로 나눠볼 수 있다. 속성은 우리가 제품과 관련된 속성이 있었어요, 그렇죠? 제품과 관련된 속성으로 네 가지 있었네요, 그렇죠? 그 제품이 속한 음주가 어떤 거냐, 그 제품의 특정 속성이 어떤 거냐, 또 제품의 품질이 어떤 거냐, 또는 그 가격은 어떠냐. 그다음에 제품과 관련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속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제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속성이 있었고, 이 속성들에는 우리가 첫 번째로 브랜드도 사람이니까 개성이 있다. 브랜드 퍼스널리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브랜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사용자, 그 다음에 제품의 용도. 여기 제품이 들어가 있으니까 용도 들어가 있으면 꼭 제품 관련 같은데 그게 아니고 사용 상황, 이런 의미예요. 사용 상황. 그리고 그 경험이나 느낌, 우리 이렇게 있겠죠. 자, 편익과 관련된 거는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눠봤고요. 우리가 기능적 편익, 상징적 편익, 경험적 편익, 사회적 편익 이렇게 나눠볼 수 있었네요. 자, 여기서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궁금이 돼. 이게 기능적 편익인데 제품과 관련 속성일 수도 있는데 이럴 수 있어. 근데 이거는 이 연산들이 구분되는 개념이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 여기서 수업하는 사람들을 나눌 때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또 뭐라고 나눌 수도 있냐면 안경을 쓴 사람과 안 쓴 사람 이렇게 나눌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기능적이면서 여기 제품과 관련된 속성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요걸 기준으로 나누면 이렇게 나눈다는 거고 편익을 기준으로 나누면 이렇게 나눈다는 거지 여기에 속하면 다른데 아무데도 속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시겠죠? 그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그림을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였냐면 우리가 기업 관점에서 브랜드는 기업 관점에서는 브랜드 마케팅의 개념이 되는 거고 브랜드 마케팅의 개념이 되는 거고 우리 소비자 관점, 고객 관점에서는 브랜드 자산이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네요. 그렇죠? 그리고 기업 관점에서 브랜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를 구축해야 된다고 했어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찾아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찾아내야 되는데 이 브랜드 아이덴티티라는 것은 뭐였냐면 고객에게 심어주고 싶은 브랜드 이미지다 이런 얘기예요. 이 브랜드 이미지가 여러 현상들이 결합돼서 이루어졌듯이 이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여러 가지가 결합된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이것들을 바로 마케팅으로 해서 소비자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뭘 찾아내? 이 연상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연상. 그걸 우리 기업 관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편익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이 브랜드 컨셉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브랜드 컨셉을 찾아냅니다. 이 컨셉도 그러면 우리가 편익이 4가지 있었으니까 컨셉도 4가지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 컨셉이 도출이 됐으면 이 컨셉을 반영한 뭐를 그 다음에 만들어낸다고요? 컨셉을 반영한 브랜드를 만들어낸다. 브랜드를. 그럼 브랜드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겠죠. 이름이라든가 뭐 로고라든가 심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구성이 돼가지고 브랜드를 만들고 이 브랜드를 가지고 우리는 마케팅을 하는 거라고. 즉 말해서 포지셔닝 전략을 쓰는 거죠. 포지셔닝 뭘 가지고 I, 4P 4가지의 P로 시작되는 걸 가지고 포지셔닝을 하면 제일 먼저 브랜드 인지도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브랜드 이미지가 형성이 되는데 브랜드 이미지는 어떤 것들이 결합이 돼가지고 연상들이 결합이 돼가지고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게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배워야 될 내용이잖아. 그죠? 요거는 이제 수업 다 끝났어. 이 그림만 여러분이 머릿속에 다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라고. 이 그림만. 자, 이게 데이비드 아커가 얘기해서 이게 정답이 아니야. 정답이 아니고 데이비드 아커가 이렇게 주장한 거야. 아규한 거야. 아규한 거라고. 주장한 거라고. 그 뒤에 이제 이 데이비드 아커의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 자산의 이제 거장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켈러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켈러는 이걸 똑같은데 이 브랜드 고객 관점에서 브랜드 자산을 이거를 뭘 가지고 표현했냐면 피라미드를 가지고 표시했던 거예요. 피라미드를 가지고. 그래서 피라미드를 가지고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유튜브 듣고 켈러의 피라미드 모양을 아직 안 들렸어요. 그래서 여기부터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튜브를 어디까지 그러나요? 몇 페이지 그러나요? 24페이지. 예, 좋습니다. 24페이지. 24페이지에서는 우리가 요거를 설명한 거였잖아요. 요거. 그래서 브랜드 아이덴티티란 게 뭐냐? 그다음 브랜드 컨셉을 도출해내고 그런 다음에 브랜드 구성 요소를 형성해서 브랜드를 구성해서 포지셔닝을 통해 가지고 인지도와 이미지를 높이면 된다. 자, 우리 결국은 브랜드 자산 가치가 최고에 이르렀을 때가 어떤 상태라고 했어요? 고객과 브랜드 간의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관계, 릴레이션이
형성된 거를 우리가 충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충성도가 형성될 때까지가 우리 브랜드 자산 전략의 최고 목표. 아시겠죠? 결국 마지막에는 뭘 달성하기 위한 거다? 브랜드 로열티, 즉 고객과 브랜드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거다. 요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24페이지 밑줄을 그어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거기 복습하면서 이어서 갈게요. 자, 강력한 브랜드 충성도와 밑줄 그으세요. 강력한 브랜드 충성도와 이로 인한 브랜드 자산은, 즉 말해서 브랜드 충성도가 강력하게 갖춰졌다는 얘기는 이미 브랜드 인지도가 높고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였을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런 브랜드 충성도와 이로 인한 브랜드 자산은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브랜드에 대한 호의적인 연상들, 호의적인 것만 가지고 안 되고 세 가지 해야 된다 그랬죠. 호의적이고 강력하고 독특한 연상들에 의해서 형성된다. 이렇게 써줘야 말이 맞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업은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 이제 기업은 그랬기 때문에 기업이 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거라고, 이 부분을. 기업이 그랬기 때문에. 즉 말해서 브랜드 마케팅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런 얘기죠. 기업은 브랜드 자산의 구축을 위해서 브랜드 도입전에다가 역시 또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러니까 브랜드를 아직 만들기 전에 뭘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과정들을 거친다, 이런 얘기예요. 브랜드 도입 전에. 그래서 아이덴티티를 제일 먼저 만드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 도입 전에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체계적으로 설계하려는 노력도 해야 하지만, 자, 브랜드 아이덴티티라는 걸 가로에 넣어놓고 뭐라고 써놨냐면, 자, 표적 소비자 마음속에 심어주고자 하는 바람직한 브랜드 연상들, 그랬으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람직한 브랜드 연상들이 뭐예요?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라고. 이미지. 응?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 궁극적으로 결국 소비자 마음속에 심어주고 싶은, 거기도 표적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모든 소비자는 아니야. 표적 소비자 마음속에 심어주고 싶은 긍정적 브랜드 이미지라. 즉 강력하고 독특하고 호의적인 브랜드 이미지라고. 그걸 우리가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걸 설계하도록 노력도 해야 되지만, 자, 브랜드 도입 후라고 동그라미 치시고, 지속적이면서 일관성 있는 마케팅 노력을 통해서, 그럼 마케팅 노력이 뭐겠어요? 포지셔닝이라고. 포지션, 브랜드 포지셔닝. 즉 포피를 가지고 브랜드 포지셔닝을 해서, 이런 얘기죠. 도입한 후에 지속적이면서도 일관성 있는 마케팅 노력을 통해서 고객의 마음속에 자사 브랜드와 관련된 호의적이고 강력하고 독특한 연상들을 심어줘야 한다.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심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에가 하나가 다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업이 기울이는 다양한 마케팅 밑줄 글 거고요. 그냥 읽겠습니다. 기업이 기울이는 다양한 마케팅 활동, 아까 얘기했죠. 그게 포지셔닝이고 포피를 가지고 한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마케팅은 광고, 판매 촉진, 인적 판매, 홍보, 이벤트 등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도구들을 결합함으로써, 이게 뭐냐면 포피라고. 포피를 결합함으로써 실제로 표적 고객의 마음속에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강력하고 호의적이고 독특한 브랜드 연상을 기반으로 기업이 원하는 브랜드 이미지를 심을 수 있다. 이해가죠? 지금 이거 그냥 풀쓴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그림을.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래에서부터 첫 번째, 맨 번째 줄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강력한 브랜드 구축은 명확한 브랜드 컨셉을 정의하고 이에 기반한 브랜드명과 로고 디자인 등의 개발에서 출발한다. 그러니까 브랜드 컨셉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요걸 기반으로 해서 뭐를 만들어요? 브랜드를 만든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앞에
여기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게 지금 어느 부분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것들을 이해해야 우리 브랜드 마케팅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우리 32페이지로 갑니다. 고객 기반의 브랜드 자산 관리 그랬는데, 고객 기반의 브랜드 자산 관리 그랬는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이제 우리는 켈러의 고객 기반 브랜드 자산 모형을 한번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켈러의 1번 그래서 켈러의 고객 기반 브랜드 자산 모형하고 나와 있는데, 그 모형이 어디냐? 33페이지에 나왔는 거예요. 33페이지에. 자, 고객 기반의 브랜드 자산 피라미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브랜드 현저성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 성과, 브랜드 심상, 고객 판단, 고객 감정, 브랜드 반향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켈러 교수가 얘기한 거고, 이 다음 페이지를 35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이제 박충환 교수 외에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브랜드 칭송 모형을 만들었어요. 브랜드 칭송 모형을 만들었는데, 요건 제가 이 전까지는 설명을 했는데 설명을 안 합니다. 왜냐?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요 내용을 가지고 설명되게 이어진 게 하나도 없어. 켈러 모형도 이어진 게 없어. 이 다음부터 나오는 모든 설명은 데이비드 아커의 이 모양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 안 나와 있지만 제가 이 부분을 먼저 설명드린 거고, 그 다음에 켈러의 모형은 모형이 다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요 데이비드 아커의 모양을 피라미드로 바꿔놓은 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켈러 모형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다. 그래서 켈러 모형까지는 설명을 제가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잠깐 제가 파워포인트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여러 연산들의 결합이라는 게 무엇 때문에 생긴다고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모형이 있었잖아. 모형이 그걸 설명해주는 모형이 연산들이 결합돼서 하나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모형을. 이게 안 해줬나? 여기 해줬는데. 메모리 모델, 영상 네트워크 메모리 모델. 모두. 요 설명을 드렸잖아. 어소시에이티브 네트워크 메모리 모델. 자, 어소시에이티브 네트워크 메모리 모델을 설명을 드렸고, 이 애플이라는 요 애플 하나의 이미지로 여러분들에게 기억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애플에 관련된 여러 연산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뭐 유저 프렌들리 한다든지, 에듀케이션을 한다든지, 데스크탑 퍼블리싱, 프렌들리, 아이팟, 뭐 이런 연산들, 어소시에이티브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것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래가지고 여러 이렇게 네트워크 연동이 돼 있어가지고, 내가 애플을 하면 애플과 연결된 이런 연산들이 결합이 돼서 애플은 어떤 브랜드야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이거든요. 그래서 브랜드 애플이라는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라는 자체는 여러분 기억 속에 없는 거다. 뭐가 있는 거예요? 연산들이 있을 뿐이에요.
그럼 이 연산들 중에서 애플과 관련된 연산들이 결합이 돼가지고 애플 브랜드는 어떤 거야? 뭐 예를 들면 제품 속성은 어떤 거야? 편익으로 따지면 어떤 편익이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어소시에이티브 네트워크 메모리 모델을 가지고 연산들의 결합이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하는 걸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 켈러 기반의 고객 기반 브랜드 자산 모델은 이건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제 대학원생이니까 원문을 봐야 된다. 원문을. 켈러가 실제로 켈러는 이렇게 모형을 그 논문에 이렇게 썼어요. 지금 우리 아까 2가지로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3가지로 나와 있죠. 3가지. 그죠? 3가지로 나와 있어. 그래서 일단 여러분 그 책에 나와 있는 부분에다가 그렇게 영어를 먼저 영어로 옮겨주세요. 셀리언스, 그러니까 현저성이라는 게 셀리언스거든요. 셀리언스, S-A-L-I-E-N-C, 셀리언스. 그 다음에 여러분 성능이라고 또는 성능이라고 나오거나 성과라고 나와 있는 거죠. 퍼포먼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미저리, 이게 신상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미저리. 떠오르는 거란 얘기죠. 이미저리. 그 다음에 저지먼트, 판단이란 얘기고, 필링, 감정이란 얘기고, 리조넌스, 여러분 반향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리조넌스는 뭐냐면 뜻이 원래는 공명이란 뜻이에요. 공명. 공명이 뭐예요? 우리가 가끔 우리 저기 광고에도 나오는 것 같은데 뭐 그릇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릇 이렇게 막대기로 돌리면 윙 하면서 울리는 거 있잖아. 소리. 그게 공명이에요. 또는 이제 공명이 쉬운 예가 뭐냐면 산에 가가지고 내가 에코 이렇게 내가 야호 하면 저기서 메아리가 이렇게 들려오잖아요. 그것도 공명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자체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동시에 그걸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감대를 우리가 리조넌스 상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감대 형성을. 공감대 형성은 결국 뭐예요? 릴레이션십이 구축됩니다. 여러분 책에 보면은 여기에 오른쪽에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이거 원래 모양이 왼쪽에 있죠. 요거는 지금 여러분 책에는 안 나와 있죠. 여러분 책에는 안 나와 있고 요 부분이 지금 여러분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영어로 요 salience, performance, imagery, judgment, feelings, resonance 써주시고 그 다음에 identity, 그 다음에 meaning, 의미 도출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책에는 그 다음에 response, 반응을 얻어내고 그 다음에 relationship, 관계를 형성하고 요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아이덴티티가 나오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 기업 관점에서 브랜드 마케팅이 되는 거고 요거는 뭐예요? 소비자 고객 관점에서 브랜드 자산이 되는 거라고. 요 그림을 데이비드 아카는 이렇게 그림 이 모형을 거기서는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고 내가 만든 거야. 이건 내가 만든 거고. 여러분 켈러는 이걸 이렇게 만들었을 뿐이야. 근데 근본적으로 (32) 페이지입니다. 자, 켈러 교수는 피라미드 형태의 고객 기반 브랜드 자산 모형을 제안을 했는데, 자, 1번 보니까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부분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개발하는 건데, 요 그림에서는 요거 여러분 책에서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사각형 이런 얘기야. 1번 단계가 뭐냐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는데
이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소비자에게 심어주고 싶은 거지만 그 브랜드 이미지를 먼저 브랜드 이미지를 생성할 수 높다고. 그러면 우리는 뭐부터 해야 돼? 브랜드 인지도부터 해. 인지도부터 높여야 돼. 그래서 이 켈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아이덴티티가 결국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셀리언스하게 만들어야 돼. 현재하게. 그래서 소비자에게 어떻게 해라는 얘기야? 소비자에게 요 브랜드가 그 튀어지게 만들라. 셀리언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은 브랜드 정체성을 개발하고 깊고 광범위한 자 밑줄 그으세요. 브랜드 인지도를 구축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아이덴티티를 개발해서 결국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켈러하고 약간 차이가 있죠. 우리 아크는 뭐라 그랬어요?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소비자에게 심어주고 싶은 브랜드 이미지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켈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이덴티티라는 것은 결국 소비자에게 알게 만드는 브랜드 인지도를 현저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요 셀리언스 브랜드 인지도 아이덴티티 요거를 같은 개념 켈러는 그렇게 본다. 그러니까 이게 답이 아니라고 그랬죠. 켈러는 이렇게 주장했고 아크는 이렇게 주장했어. 누가 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적절한 브랜드 의미의 창출을 그랬는데 브랜드 의미를 창출한다는 것은 거기 읽어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강력하고 호의적이며 독특한 브랜드 연상의 형성을 통해서 적절한 브랜드 의미를 창출함. 그랬으니까 뭐를 형성한다는 얘기야?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창출한다는 얘기야. 그죠? 아까 얘기했던 거잖아. 아까 얘기했던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창출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브랜드 세 번째는 적절한 브랜드 반응을 유도해낸다 그랬는데 긍정적인 브랜드 반응 이거는 우리 소비자부터 고객으로부터 이런 감정 또는 판단을 이끌어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브랜드 관계의 형성, 관계를 형성했으니까 마지막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브랜드 관계를 여기 보니까 충성도 이렇게 나와요. 브랜드 관계를 형성했다는 것은 충성도를 형성했다는 거야. 그래서 켈러의 모형은 이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자, 그거 네 단계를 지금 설명을 드렸고 이제 그러면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보자 이런 얘기야. 제가 밑줄 쭉 읽어갈 텐데 밑줄 그으라고 할 때만 그으시면 돼요. 자, 이러한 네 가지 단계를 달성하는 것은 6가지 브랜드 자산 구축 블록들을 차례대로 쌓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럼 6단계, 6개의 블록이라는 것은 요 6개의 블록을 얘기해 봅시다. 아시겠죠? 셀리언스 블록, 퍼포먼스 블록, 이미저리, 저지먼트, 필링스, 리저넌스 그러니까 6 블록스가 되는 거죠. 6개의 블록을 다 이렇게 쌓아가면 여기에서 뭐가? 로열티가 형성이 된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거예요. 자, 연관되어 있는데 그것은 브랜드 현저성, 브랜드 성과, 브랜드 심상, 고객 판단, 고객 감정 그리고 브랜드 반영의 구축이다. 가장 가치가 높은 브랜드 블록인 브랜드 반영. 자, 거기 리조넌스라는 얘기죠. 즉 브랜드와 고객 간의 자 브랜드 반영 밑줄을 그어놓으시고요. 브랜드 반영만 밑줄을 그어놓으시고 그다음 계속 그 다음부터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즉 브랜드 반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브랜드와 고객 간의 공감대 형성이고 공감대 형성 거기까지만 밑줄을 그어놓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은 33페이지로 가야 되고 결국 높은 수준의 충성도 거기까지 들어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 줄에 결국 높은 수준의 충성도를 이러한 고객은 이런 고객은 해당 브랜드와 상호작용 과정 속에서 적극적으로
브랜드가 자신에게 주는 의미를 찾으며, 자 밑줄 보세요. 적극적으로 브랜드가 자신에게 주는 의미를 찾으며, 즉 저 브랜드는 나에게 뭐 나와 같은 거야. 내 삶의 일부야. 이렇게 느낀다는 거야. 그 정도가 충성도라는 거죠. 그래서 자 적극적으로 브랜드가 자신에게 주는 의미를 찾으며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 거기다 밑줄을 보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브랜드 반향 단계에 가 있다, 리조넌스 단계에 가 있다는 것은 충성도가 생성이 됐다는 거고, 충성도가 형성이 됐다는 것은 브랜드와 고객 간의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있어서, 다시 말하면 그 브랜드가 고객의 삶의 일부가 되고, 즉 브랜드가 고객의 의미를 가져다주고, 그래서 이거를 강하게 전도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리조넌스 관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두 번째 단락으로 가보니까, 올바른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목표 고객에게 소구될 수 있는 브랜드 컨셉의 선택과, 자 거기 밑줄 그어보세요. 자, 올바른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목표 고객에게 소구될 수 있는 브랜드 컨셉의 선택과, 그래서 브랜드 아이덴티티 동그라미 치시고 브랜드 컨셉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이러한 브랜드 컨셉을 올바르게 표현해주는 밑줄 쫙 그으시다가 브랜드 구성 요소들을 거기 동그라미를 다 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단계를 거친다는 얘기야?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기반으로 해서 브랜드 컨셉을 도출해내고, 브랜드 컨셉을 기반으로 해서 브랜드 구성 요소를 형성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겠죠? 자, 이것들을 효과적으로 결합을 한 다음에 이렇게 브랜드를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 만들었으면 뭐 한다 그랬어요? 포지셔닝 한다 그랬죠. 포지셔닝에서 첫 번째 하는 게 뭐예요? 브랜드 인지도를 쌓는 거라고. 그렇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텔러는 셀리언스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죠. 뭐라고 그랬냐면, 자, 이런 브랜드 구성 요소들의 효과적인 결합을 통해서 고객에게 높은 브랜드 현저성을 제공함으로써 확립한다. 그러니까 현저성이 있어야 뭐가? 브랜드 인지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아이덴티티가 셀리언스고, 이게 바로 어웨어니스다 이런 얘기예요. 브랜드 어웨어니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결국은 여기는 기업이 하는 브랜드 마케팅이고, 요거는 결국 소비자가 갖고 있는 브랜드 자산인데, 요것들을 가지고서 결국 요걸 형성한다. 소비자에게 셀리언스를 제공함으로써 브랜드 어웨어니스,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걸 여러분 책에만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하면 이해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요 그림하고 요 그림을 자세히 보면서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궁극적으로 흐름은 똑같아. 그런 똑같은데 용어를 다르게 쓰고 있는 뿐이야. 자, 그래서 현저성을 제공함으로써 확립이 된다. 예를 들면 거기 이제 밑줄 그을 필요는 없습니다. 재밌는 스토리니까 이런 것들 읽어보면, 이 앞에도 밑줄 긋는 거는 여러분들 그냥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을 제가 밑줄을 긋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 책의 장점은 이해가 잘 나가 있어. 이해가. 그러니까 집에서 예를 읽어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다 안 읽어봤을 거라고. 거의 100%. 자, 여기 보겠습니다. 몽블랑의 예를 들었어요. 거기 몽블랑에 보면은 지금 그 아래 그림을 보니까 만년필 그 뚜껑 꼭지에 보면은 하얀색 육각형 별 모양이 나와 있잖아요. 그쵸? 육각형 별 모양이 나와 있는 이게 몽블랑의 로고인데, 그걸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심벌부터 심벌. 자, 가령 몽블랑은 세계 최고의 필기구 제품 브랜드 컨셉으로 선택하고, 그러니까 이 몽블랑의 브랜드 컨셉은 뭐라는 얘기야? 세계 최고의 필기구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결국 컨셉을 뭘로 본 거예요? 우리 컨셉이 요 네 가지가 있었잖아. 기능적, 상징적, 경험적, 사회적.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떤 편익에 가까워요? 세계 최고의 필기구라고 했잖아. 필기구. 그러니까 뭐예요? 기능적 편익이에요. 기능적 편익에다가 이런 초점을 맞춘다. 이해하시겠죠? 만약에 이거를 세계 최고의 유명인이 사용하는 브랜드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상징적인 편익. 이해하시겠죠? 요거는 세계 최고의 필기구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기능적 편익에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러면 세계 최고의 필기구라는 그런 브랜드 컨셉을 이 몽블랑은 나타내기 위해서 브랜드 구성 요소의 어떤 거에다가 이 세계 최고 필기구라는 컨셉을 반영을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브랜드는 이 몽블랑은 그 유럽에서 가장 높은 산인 최고로 높은 산 뭐예요? 알프스 산맥. 알프스 산맥의 최고의 정상을 의미하는 그런 거기에 있는 뭐예요? 만년설 항상 흰눈이 쌓여 있는 사시사철 흰눈이 쌓여 있는 그 눈을 우리가 그 브랜드 요소로 사용한 거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선택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유럽에서 가장 높은 산인 몽블랑 세계 최고잖아요. 예를 들면 자기 유럽 입장에서 보면 그 다음에 몽블랑 정상에 그것도 가장 높은 산이면서도 그냥이 아니라 아무데나 있는 눈이 아니라 정상에 있는 가장 꼭대기에 있는 만년선을 형상화한 몽블랑 스타 심벌을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만년필 펜촉에 4810이라는 숫자를 새겨 넣었어요. 근데 그 4810이라는 숫자는 그 알프스 산맥 정상의 높이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세계 최고의 필기구라는 그런 브랜드 컨셉을 그 숫자 4810하고 그 다음에 그 육각형으로 된 별 모양 뭐 두 가지를 가지고서 표현을 해낸 거죠. 이게 다른 것하고 이렇게 차별화되는 점이잖아요. 셀리언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일관성 있는 조합을 통해서 타깃 고객에게 브랜드의 특성을 부여합니다. 높은 브랜드 현저성은 다양한 구매 소비 상황에서 자사의 브랜드 혹은 브랜드 요소들을 쉽게 그리고 경쟁 브랜드들보다 먼저 떠올려지는 거. 먼저 떠올려지니까 뭐예요? 먼저 떠올려지는 거 밑으로 그어보면 또잖아요. 떠오르는 거 뭐라고 그랬어? 리콜이라고 그랬고 회상이니까 뭐예요? 브랜드 인지도라고. 그래서 셀리언스라는 게 우리가 그 브랜드 인지도하고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34페이지로 갑니다. 자, 높은 브랜드 현저성 확립이 브랜드 자산에 있어서 필요 조건이긴 하지만 필요 조건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 필요 조건이라는 얘기는 뭐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운 사람도 있고 안 배운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명제를 배우게 되면 수학할 때 명제에 이제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게 나온다. 여러분들이 혼동을 많이 하는데 우리 마케팅에서 제가 이런 얘기했죠. 소비자가 원하는 거는 니즈와 완츠와 디맨드 이렇게 나눈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럼 이 니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식주와 관계된 거로서 가장 모든 인간이 느끼는 뭔가 부족하면 채우고 싶은 욕구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필요라고 했어. 필요. 그러니까 필요라는 것은 이건 채워지지 않으면 뭐예요? 죽는 거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뭐냐면 요 셀리언스는 필요 조건이라는 얘기는 셀리언스가 없으면 이 뒤에도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에 갖춰야 할 조건이라는 얘기야. 필요 조건이라는 얘기는 셀리언스, 그러니까 뭐냐 최소 조건이라는 얘기야. 최소한의 뭐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미지를 먼저 생성할 수는 없다는 거야. 브랜드 인지도를 먼저 구축을 해야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속에 숨어 있는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책이 읽어가지고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필요 조건이라는 얘기는 속에 셀리언스가 갖춰져야 된다는 얘기고, 셀리언스는 곧 바로 뭐라는 얘기야? 브랜드 인지도하고 관련이 돼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브랜드 인지도가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거지.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자, 필요 조건이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렇죠? 최소한의 조건이니까. 강력한 브랜드 자산의 구축을 위해서는 기업은 적절한 브랜드 이미지를 창출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서 창출하는 거야? 소비자한테서 창출하는 거야. 누가? 기업이. 그렇죠? 기업이 적절한 브랜드 의미, 이미지를 창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브랜드 이미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라는 게, 여기 미닝이라는 게, 여러분 미닝, 이게 뭐예요? 이미지라고. 브랜드 이미지하고 관련이 돼 있고, 그 브랜드 이미지는 두 가지로 요 켈러는 본 거야. 브랜드 이미지를. 우리는 아까는 아까 속성, 편익, 기업 요걸 뭐라고 본 거야? 브랜드 연상들이라고 본 거고, 이것들이 결합해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 요 미닝이라고 얘기했고, 결국 요게 바로 브랜드 이미지를 가리키는데, 브랜드 이미지를 퍼포먼스와 이미지적, 즉 말해서 성능과 신상이라고 본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여기하고 아까하고 연결해 보면, 우리가 편익으로 보면 어떤다는 얘기야? 상능은 기능적 편익에 해당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뭘로 보면 되는 거야? 요 이미저리로 보면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연결이 돼 있다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자, 브랜드 이미지를 창출해야 되는데, 브랜드 의미 혹은 브랜드 이미지는, 자, 밑줄, 기능적 연상에 근거한 브랜드 성능과, 그러니까 브랜드 퍼포먼스와 정서적 상징적 연상에 근거한 브랜드 심상, 여기 밑줄을 그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브랜드 의미, 브랜드 이미지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브랜드 성능, 그거는 뭐예요? 기능적 연상. 그리고 브랜드 심상, 그거는 정서적 상징적 연상. 여기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상징적, 정서적. 아시겠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원문을 보라고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33페이지 그림 봐보세요. 아까 그 피라미드에서는 퍼포먼스를 뭐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성과라고 얘기했다고. 그렇죠? 근데 이 뒤에 34페이지에서는 브랜드 상등이라고 번역했다. 그러니까 영어가 똑같은데 이렇게 다른 말로 써놓으면 여러분들은 다른 용어인지 안다. 그러니까 원문을 항상 외국인이 주장했으면 원문을 보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원문을 안 보면은 이게 혼동됐단 말이에요. 논문도 똑같습니다. 논문도 여러분이 그냥 한글로 된 논문만 보면 여러분들이 오류를 너무 많이 배우네. 그러니까 가능하면 원문을 찾아보세요. 원문을. 자, 브랜드 신상 두 가지 주요 범주로 구성이 되고요. 자, 브랜드 성능 동그라미 치시고, 브랜드 성능은 뭐냐면 결국 고객이 기능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성능 관련 제품 특징이다. 거기다 밑줄 그으면 제품 특징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우리 속성이잖아. 속성. 제품 특징 이거잖아요. 제품 속성인데, 속성으로 보면 제품 속성이지만 편익으로 보면 기능적 편익이다. 이런 얘기.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까지만 밑줄을 그어놓으시고요. 자, 제품 성능은 소비자 브랜드 경험에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쭉 넘어가고, 그 다음 아래로 넘어가면 브랜드 심상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브랜드 심상은 주로 고객의 심리적,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영향을 주는 제품의 외재적 특성, 거기다가 밑줄을 그어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품의 외재적 특성이니까 결국 우리가 편익으로 보면은 심리적, 사회적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지. 기능적 편익을 뺀 나머지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속성으로 보면 뭐야?
제품과 직접 관련 없는 외제적 특성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퍼스널리티나 뭐 사용자나 이런 것도 있지.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네, 외제적 특성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거기 보면 그 브랜드의 무형적 밑줄 볼 필요 없습니다. 자, 패키지 디자인, 색상의 제품의 색상, 로고, 브랜드 명 등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데 결국 이런 무형적 측면의 브랜드 관련 브랜드 신상은 제품 사용자 특성, 구매 사용 상황, 퍼스널리티 다 요거잖아요. 브랜드 퍼스널리티, 사용자, 사용 상황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커의 우리하고 다른 게 없다. 용어를 그렇게 사용하는 뿐이지.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근거에서 창출이 된다. 밑줄 볼 필요 없습니다. 아까 그 외제적 특징까지는 밑줄 보았는데. 그리고 가령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몽블랑 같은 경우에는 최고급 자재를 사용해서 장인 정신으로 수작업을 통해서 제작을 한대요. 우수한 성능의 필요 제품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유명 인사가 이 제품을 사용하는 광고 장면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상징적인 그런 상징적인 이미지를 준 거죠. 그죠? 시스템을 줘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요 두 가지가 여기 이 그림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요 저지먼트나 필링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여기 퍼포먼스는 저지먼트, 이미저리는 필링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 아래 단계에 있는 퍼포먼스, 성능과 이미저리가 같이 결합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판단하게 만들고 그걸로부터 어떤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면 퍼포먼스는 저지먼트에, 이미저리는 필링에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퍼포먼스와 이미저리가 결합돼서 고객이 판단하고 고객이 감정을 느끼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봤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유명 인사가 이 제품을 사용하는 광고 장면을 통해서 최고의 남성, 품위 있고 멋진 남성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강력하고 호의적이면서 독특한 브랜드 연상은 그랬죠. 그러면 독특한 브랜드 연상이니까 브랜드 이미지잖아요. 결국 브랜드 이미지는 요 한 가지로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가 결합돼서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브랜드 성능과 브랜드 신상이 결합돼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떤 제품의 기능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어떤 심리적, 정서적인 측면이 결합이 돼가지고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강력하고 호의적이면서 독특한 브랜드 연상 해놓고 괄호에 보니까 브랜드 성능과 관련된 연상들과 고객의 심리적, 사회적 욕구와 관련된 연상들. 그러면 앞에 브랜드 성능과 관련된 연상들이 뭐고? 퍼포먼스잖아요. 그죠? 저를 보시면 안 돼. 책을 봐, 책을. 내가 아무리 멋져도 공부할 때는 책을 봐. 책을 보시고 퍼포먼스가 되고, 그 다음에 고객의 심리적, 사회적 욕구와 관련된 연상들, 그건 뭐예요? 이미저리하고 있는 거잖아. 이미저리. 그러니까 두 가지가 결합이 돼서 뭐를 만들었다는 얘기야? 강력하고 호의적이고 독특한 브랜드 연상을 창출했다는 얘기야. 이해하시겠죠? 고객 브랜드 이미지고, 창출에 의해서 형성된 브랜드 의미, 이미지는 밑줄 계속 보세요. 소비자의 브랜드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을 발생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대한 뭐예요? 브랜드로부터 소비자가 브랜드 이미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져야 브랜드에 대해서 호의적인 감정을 갖게 된다. 리액션, 리스판스, 반응. 아시겠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고객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거기 역시 밑줄 긋습니다. 자, 브랜드 반응은 브랜드에 대한 저지먼트, 판단과 브랜드에 대한 느낌, 필링으로 구분이 되는데 여기 밑줄 그어놓으시고, 자, 브랜드 판단 동그라미 치시고요. 브랜드 판단은
브랜드에 대한 고객의 개인적인 의견과 평가 같으면 밑줄을 그어주시면 돼요. 판단이라는 것은 브랜드에 대해서 고객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평가를 내리는지 이걸 우리는 판단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위 더 중요한 건 이 저지먼트는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브랜드에 대한 성능 관련 연상과 신상 관련 연상들이 결합되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 저지먼트가 combination performance and image. 이해하시겠죠? 요 컴바인해서 저지먼트를 형성한다. 자, 그래서 고객 이제 그 다음에 밑줄 그을 필요 없습니다. 고객들은 다양한 유형의 성능과 관련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성능과 관련된 거래요. 성능과 관련된 거니까 요거로 보면 제품 관련 속성이겠죠. 성능과 관련된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나와요? 자, 성능과 관련된 연산들은 브랜드 품질, 브랜드 신뢰성, 브랜드에 대한 구매 고려 가능성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다 한 일일이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브랜드 느낌 동그라미 치시고, 브랜드 느낌은 뭐냐면 브랜드에 대한 감정적 반응. 아까 우리는 평가였죠. 판단. 저지먼트는 평가였고, 우리가 필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모셔널 리스판스. 그러니까 브랜드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다. 그렇게 밑줄을 그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그 예로 온정, warmth라든가 fun, excitement, security 이런 것들이 우리 feelings가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우리 그 다음에 우리 35페이지로 가면, 자, 고객 기반의 브랜드 자산을 구축함에 있어서, 자, 최종 단계는, 자, 동그라미 브랜드 반향 동그라미 치시고, 마지막 단계죠. 그러니까 공감대의 형성 밑줄을 그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브랜드 고객의 관계 구축 밑줄을 그으시고, 그 다음에 해당 브랜드를 고객 자신의 일부분으로 생각, 거기다 밑줄을 그어놓으시면 돼요. 자신의 삶의 일부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 오토바이를 자기 와이프보다 더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신이.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텔러의 모형까지 이해가 됐죠? 네. 이해됐죠? 그래요. 우리가 강의를 잘합니다. 왜 넘어가냐면 거기 우리 39페이지에 보면 최근에 전략적 브랜드 자산 관리 추세에 그랬는데 이 책이 개정된 지가 2002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 흐름하고 안 맞으니까 이걸 최근이라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2장. 자, 소비자 의사결정과 브랜드 선택이라는 제목이 나왔어요. 이건 이제 우리 여기하고 똑같아요. 요 챕터 2장은 사실은 우리가 브랜드 자산 관리, 브랜드 마케팅을 공부하는 데는 사실은 뭐보다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요. 지금 2장은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요게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브랜드 자산 관리에 관련이 있어. 직접적이진 않지만. 그래서 근데 2장이 아주 중요해요. 2장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 우리가 브랜드 마케팅을 공부하는 이유는 소비자들은 제품을 사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뭘 산다는 얘기야? 브랜드를 사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브랜드를 사는 행위, 구매 의사결정 과정, 구매 행동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소비자 행동을 듣고 오셔야 돼. 근데 소비자 행동 부분을 안 듣고 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소비자 행동만 듣고 오신 분들도 뭘 그랬지라고 하면 한마디로 말을 못해. 그래서 제가 20분에 걸쳐서 소비자 행동론을 흉가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파워포인트에 그림이 없어요.